군 영안실의 냉기와 벽제 화장터의 열기 사이, 그 지옥 같았던 100일의 기로, 나는 그곳에서 죽음이 아닌 떠나지 못한 영혼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다. 2003년 늦여름의 새벽은 습하고 무거웠다.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흔히 벽제 화장터라 불리는 서울시립 승하원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어두웠다. 새벽 4시 30분,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그 길을 나는 체인이 녹슨 낡은 자전거를 타고 올랐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공기가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쳤지만 내 등은 이미 긴장과 열기로 흥건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뼈마디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불과 몇 달 전 전역한 21살의 청년이었다. 남들은 군대에서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쌓아 나온다는데 나의 군 생활은 오로지 죽음 곁에 머물렀다. 최전방 야전병원의 위생병. 그 중에서도 나는 운 좋게도 혹은 지독하게 운 없게도 영안실 전담위생병으로 복무했다. 사고로 들어온 전우의 시신을 닦고 훼손된 부위를 수습하며 차가운 냉동고의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그 시절의 기억은 뇌리 깊숙이 박혀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이 어두운 산길 위에서도 환영처럼 되살아났다. 당시 일병이었던 나는 사단 야전병원 영안실로 배정받던 날을 잊지 못한다. 선임병은 내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냉동고 문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던 절대적인 냉기는 단순한 온도의 낮음이 아니라 생명이 거세된 공간이 내뿜는 서늘한 폭력 같았다. 야, 위생병. 오늘부터 이게 내 동기이자 후임이다. 인사해. 선임의 비릿한 웃음 뒤로 훈련 중 사고로 들어온 일병의 시신이 누워있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피부, 형형하게 떠진 눈, 그리고 입가에 말라붙은 검붉은 핏자국. 나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을 하며 쓰러졌지만 선임은 내 뒷덜미를 잡고 억지로 시신 앞에 세웠다. 알코올 솜으로 시신을 닦아내는 내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고무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그 딱딱하고 차가운 살결의 촉감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밤마다 영안실 옆 대기실에서 잠을 청할 때면 냉동고의 기계 작동음 웅 소리가 마치 고인들이 내뱉는 낮은 신음이나 억눌린 울음소리처럼 들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밤은 야간 순찰 중에 냉동고 3번 칸칩 지퍼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안에서 밖으로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내가 꽉 닫았던 지퍼였다. 손을 떨며 지퍼를 올리려는데 안에서 차가운 공기와 함께 피식하는 비웃음 소리가 들린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훈련 중 장갑차 전복사고로 들어온 병사의 시신을 수습할 때는 찢겨나간 신체 부위를 맞추며 밤새도록 바느질을 해야 했다. 바늘이 사후경직된 살점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그 푸석하는 소리는 내 꿈속까지 따라와 나를 괴롭혔다. 그 병사의 얼굴은 반쯤 함몰되어 있었는데 내가 바느질을 마칠 때쯤엔 마치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기괴한 표정이 되었다. 저녁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죽음의 냄새, 포르말린 향이 섞인 비릿한 혈취에서 벗어날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내 발로 화장터를 찾아가고 있다니. 인생은 참으로 잔인한 농담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군에 있을 때 사업 실패와 보증 문제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집에는 3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남겨져 있었다. 형이라도 있었다면 짐을 나눴겠지만 나는 외아들이었다. 식당 파트타임으로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어머니와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된 여동생의 눈동자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오빠,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동생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편의점 시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다 발견한 일당 20만 원이라는 벽제 화장터의 공고는 내게 구원이자 동시에 또 다른 지옥으로의 초대였다. 화장터의 정문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연소탑이 새벽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고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50대 후반의 박 소장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장로의 열기에 그을린 듯 가무잡잡했고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 수 없었다. 군대에서 영안실이 있었다고? 시체 닦는 거랑 태우는 건 달라. 여긴 마지막으로 형체가 사라지는 곳이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사고 난다. 할 수 있겠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군 시절 시신의 눈을 감겨주던 손길로
이제는 그들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업무는 오전 6시에 도착한 70대 할머니의 화장이었다. 유가족들의 오열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군대 영화실이 정적만이 감도는 냉기의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산 사람들의 슬픔이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열기의 공간이었다. 관이 레일 위에 오르고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섭씨 1000도의 열기는 내 안색을 금세 붉게 물들였다. 관이 안으로 들어가고 철문이 닫히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한 줌의 가루로 변한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3시간 후 연소실 문이 열렸다. 박 소장은 익숙한 솜씨로 하얀 유골들을 수습했다. 나는 그 뼈가루를 분쇄기에 넣고 항아리에 담았다. 따뜻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의 일부였던 것이 내 손안에서 마지막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군 시절 영화실에서 느꼈던 죽음의 냉기보다 더 소름 끼쳤다. 살아있던 육체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무생물의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 극명한 대비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일을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장마철의 습기가 화장터를 가득 메운 날이었다. 마지막 화장은 40대 남성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숨진 무연고자였다. 박 소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나는 홀로 화장로 앞을 지키고 있었다. 연소실 내부 온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기계가 비명을 지르며 멈췄다. 시스템 오류 경고등이 빨갛게 전멸하며 내 얼굴을 기괴하게 비쳤다. 그때 연소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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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기계 결함으로 인한 소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누군가 주먹으로 단단한 철문을 안에서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듯한 타격음이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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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군 시절 야간 순찰 중 영안실 냉동고 안에서 들렸던 미세한 긁는 소리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다. 당시 나는 3번 냉동고 안에서 지익지익 하며 지퍼를 긁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그 병사의 손톱 밑에 냉동실 내벽을 긁은 듯한 페인트 조각이 끼어 있었다. 사후경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한 흔적이었다. 지금 화장로에서 들리는 이 소리 역시 그랬다. 화장로 안은 이미 수천도였다. 생존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에서 들려오는 그 타격음은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때 귓가에 젖은 종이를 긁는 듯한 갈라진 남자의 목소리가 박혔다. 가방, 내 가방, 지윤이 가방.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이 타들어가며 내뱉는 단발마의 비명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군 영안실에서 보았던 그 병사의 눈동자가 지금 화장로 불길 안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박 소장이 달려와 수동제어기를 돌리자 기계가 가동되었고 소리는 멈췄다. 박 소장은 내가 영혼의 주파수가 맞는 체질이라며 무연고자인 고인이 딸 지은이에게 전하지 못한 가방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다음날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인 외곽순환도로 갓길을 뒤졌다. 떼약볕 아래 땀을 흘리며 풀숲을 헤매다 진흙 속에 묻힌 검은 가죽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딸의 등록금 300만 원과 절절한 편지가 있었다. 딸을 찾아 가방을 전달한 날 밤 꿈속에 그 남자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그 후로 내 정신은 서서히 피폐해졌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군 영안실의 냉동고 앞에 서 있었다. 4번. 칸 냉동고 지퍼가 서서히 열리며 내가 닦았던 전우들이 줄지어 걸어 나왔다. 그들은 화장터의 열기에 녹아내리는 피부를 너덜너덜하게 매단 채 내게 다가왔다. 너만 따뜻한 데서 일하니까 좋냐? 나는 아직 추운데. 너무 추워서 온몸이 깨질 것 같아. 그들의 창백한 손가락이 내 목을 휘감았고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낮에도 환영은 이어졌다. 화장터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 내 옆자리에 군복을 입은 형체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내가 고개를 돌리면 사라졌다. 어느 날은 아주 작은 관이 들어왔다. 7살 남자아이였다. 암으로 투병하다 떠난 아이의 관은 마치 장난감 상자처럼 작았다. 나는 그 관을 밀어넣으며 군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죽은 전우의 시신을 수습하던 기억이 겹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안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나는 나비가 되어 날아갈 거라며 속삭였다. 아이의 유골은 한 손바닥에 다 들어올 정도로 적었다. 그 뼈조각을 수습할 때의 그 참담함은 군 영안실에서 수습했던 수많은 젊은 목숨들의 무게와 겹쳐 나를 짓눌렀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 이렇지만 박 소장은 이곳이 원망이 아닌 용서와 배웅의 장소라고 가르쳐 주었다. 일을 시작한 지 80일째 되던 밤
나는 대기실에서 다시 지독한 가위에 눌렸다. 군 영안실 냉동고에서 내가 수습했던 병사가 걸어 나와 내 멱살을 잡았다. 너만 나가니 좋냐? 나는 아직 추운데. 그의 차가운 숨결에 숨이 막혀 깼을 때 화장터의 조명이 기괴하게 깜빡였다. 거울 속 내 얼굴엔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뒤로 누군가 지나가는 환영이 보였고 화장로의 열기조차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냉기가 피부를 스쳤다. 화장로 옆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었고 비어있는 복도에서는 젖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내 눈동자는 이미 산 사람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화장로의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들이 나를 향해 손을 뻗는 환각을 보기도 했다. 살려줘. 뜨거워. 꺼내줘. 수천 명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화장터의 밤은 그 어떤 지옥보다 참혹했다. 군 시절 전사한 전우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느꼈던 그 막막한 상실감이 벽지의 불길과 만나 거대한 공포로 변했다. 나는 화장터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며 기도했다. 제발 저를 이 어둠에서 꺼내달라고.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시신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어왔다. 하루는 한 유가족이 시신의 화장이 덜 끝났는데도 문을 열어달라고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 박 소장이 그들을 말리는 사이 나는 화장로의 모니터를 보았다. 화면 속 시신은 불길 속에서 마치 앉으려는 듯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것이 열기에 의한 근육의 수축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그 시신이 나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발, 아직 안 끝났어? 그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아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가 하는 일이 고인을 배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고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갈등이 나를 갉아먹었다. 8월 말 스스로 생을 마감한 40대 남성의 화장날이었다. 박 소장은 오늘 같은 날은 유독 기운이 사나우니 조심하라고 일렀다. 화장이 시작되자 갑자기 화장터 전체에 전등이 꺼지고 붉은 연소실의 빛만이 지옥처럼 넘실거렸다. 비상 발전기조차 작동하지 않는 기괴한 정적 속에서 등 뒤로부터 너만 살면 다야? 나도 살고 싶었어. 너도 같이 가자. 라는 원망 섞인 비명이 고막을 찢었다.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죄어왔고 나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긁었다. 군 영안실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포르말린 냄새와 화장터의 타는 냄새가 뒤섞여 폐부로 스며들었다. 그 압박감은 실제였다.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찰나 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아저씨 가족들은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딸이랑 아내가 저기서 울고 있잖아요. 제발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내 외침에 화장로 온도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으며 기계음이 울렸고 전등이 다시 들어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지만 유가족들의 슬픔 섞인 배웅을 보며 나는 그 남자가 비로소 안식을 찾았음을 느꼈다. 어느덧 근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3개월 동안 나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내 안의 공포는 어느새 숭고함으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 퇴근길 자전거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데 푸른 가을 하늘 위로 수십 마리의 하얀 나비가 내 주변에 맴돌았다. 그것은 내가 배웅했던 영혼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군 영안실의 차가운 시신들부터 벽제의 뜨거운 불길 속 영혼들까지 그들이 나를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늘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다. 모두 좋은 곳으로 가세요. 다시는 아프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 나는 이제 대형 병원의 장례지도사가 되었다. 군 영안실의 냉기는 내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쳤고 벽제의 불길은 영혼의 존엄함을 가르쳤다. 나는 매일 누군가의 마지막을 배웅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전할 마지막 기회라는 진실을 가슴에 새긴다. 가끔 영안실 복도를 걸을 때면 그때의 차가운 감촉이 떠올라 몸서리치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가 닦아준 그들의 몸과 내가 태워준 그들의 영혼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밤늦게 퇴근하며 거울을 볼 때 더 이상 내 등 뒤에 검은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가 배웅했던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맙다 젊은이. 벽지에서 들었던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배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안아주겠노라고. 그것이 내가 그 어두운 벽지의 새벽길에서 길어올린 단 하나의 삶의 이유다. 나는 여전히 가끔 벽지의 연기를 떠올린다.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아 비가 되어 내릴 때 나는 비로소 그들이 이 지상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고 평화롭게 머물고 있음을 확신한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거대한 품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